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31명으로 97일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전국 주말 이동량이 전주보다 14% 이상 늘어 3차 유행 초기의 이동량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 두기 상향과 영업시간 제한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에서 노래방을 다녀온 교사의 확진으로 학생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중고생 확진자도 늘고 있어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북구 미아 역세권과 수유동 저층주거지,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을 2차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1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353%로 상향하고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후 전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수산업계가 일본 대사관을 잇따라 항의 방문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와 국제재판소 회부 등 강경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 개발을 위한 2차 후보지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또 수유동 저층 주거지 일대가 포함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2차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에 이어 조금 전 2차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 역세권과 수유동 저층 주거지,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이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3,500가구, 수유동 저층 주거지의 4,800가구 등 모두 8,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16년 1월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역세권에 4,600가구 규모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역인데요.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밀, 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된 곳들입니다. 네, 결국 이런 공공정비 사업의 경우에 주민 동의가 중요한데요.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선 1차 선도사업 21개 구역 가운데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정비 사업이 정부의 바람처럼 원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2차 후보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과 수익률 증가 등의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용적률은 현재 141%에서 353%로 56%포인트 상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445가구에서 989가구로 35%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률도 28%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선 공급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후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사 공급대책 발표 후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바꿔 상속과 이혼 등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허용해 주기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예정지구 지정 후 이상 특이 거래를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항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일본 대사관에 달걀을 던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시민단체들이 오늘 아침부터 대사관 앞에서 지금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 제 뒤로 보이는 일본 대사관 앞 거리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고 대학생들이 만든 대학생 기후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였는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 9명 정도만 모여서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등 국제법적 조치를 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미로 만든 스티커를 일본 대사관 바닥에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도 오전 9시 반쯤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보수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일본이 오염수로 우리 국민을 짓밟으려 한다며 대사관에 달걀물을 던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수산업계의 반발도 아주 큰 상황인데요. 일본 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후 2시에 이곳 일본 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와 수협 그리고 한국 여성어업인 연합회 등인데요. 마찬가지로 9명 정도만 모여서 먼저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방류 결정만으로도 수산물 소비는 위축되고 자연스레 수산업계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에는 수산물에 미치게 될 영향조사와 조치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낭독이 끝나면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성명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나 수산업계 반발 외에도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00여 명을 일본 대사관 근처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여파가 사라지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건데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이제 좀 두렵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31명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89명,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엿새 만에 700명대이자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30%에 육박해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714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만 509명입니다. 서울이 245명, 경기 238명, 인천에서 26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40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부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30명, 충북 29명, 경남 2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10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43,389명이 늘어 누적 123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명 늘어 누적 6만여 명입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64건이 접수됐는데 사망 사례가 1건이고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건 신고됐습니다. 나머지는 근육통이나 발열처럼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여러 지표도 좋지 않은데요.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이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달 들어 500명대로 오늘은 700명대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단계를 상향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은 물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1차장은 이어 현재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삶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감염돼 학생들까지 1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과 전주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개학 이후 교내 확진자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학교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등교 수업은 당연히 중지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고 또 종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학교는 무척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이 학교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등교 수업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1학년 교사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입니다. 이 교사는 확진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노래 연습장을 방문했는데요. 하루는 정상 출근했고 지난 6일 목에 이상을 느껴 조퇴했습니다. 이 교사가 확진된 뒤 학교 측은 교직원과 학생 등 1,3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 2학년과 5학년 학생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5학년 학생 2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대전 동구의 한 보습학원 강사가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출근해 고등학교 3곳과 학원 3곳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또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초등학교 4곳과 학원 1곳으로 퍼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교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 1,900여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신규 확진자 가운데 중학생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었고 고등학생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초등학교 교사가 방문한 노래 연습장 관련 확진자도 어제 오후 2명이 추가돼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500곳에 달하는 시내 노래 연습장에 다음 달 2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서초구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달 26일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 다른 이용자들이 운동 공간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진구와 동작구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지금까지 각각 25명과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시작된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관 1명이 최초 확진된 지 관련 확진자가 지금까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전체 소속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고 청사와 지구대를 하루에 3번씩 방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우려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 백신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최소 35개 주가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8,800 individuals that have current reservations on the My Turn app, and we're working to convert those reservations to Moderna and Pfizer alternatives in real time. 미국의 양대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도 얀센 백신 투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날 FDA의 권고가 나온 뒤 얀센 백신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남아공은 지금까지 28,900여 명의 의료 종사자에게 얀센 백신을 투여한 결과 혈전 발생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예방적 조치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유럽 대륙에서는 백신 도입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내고 유럽 보건당국과 이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차 물량으로 18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이미 받은 이탈리아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È chiaro che di fronte a una azione come quella della compagnia Johnson & Johnson noi prendiamo atto, le teniamo un attimino, verranno tenute un attimino in stand-by e verranno distribuite appena ci sarà chiarezza su questa situazione. 캐나다 보건부는 J&J 측에 혈전 사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FDA 등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얀센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으나 아직 백신을 제공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부작용 우려를 일으킨 데 이어 얀센 백신마저 비슷한 문제로 장기간 사용 중단될 경우 세계 각국의 집단 면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온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 수가 지난달 31만 4천 명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의 일자리 사업, 또 작년 3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인석 기자, 이 취업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만 4천 명이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줄곧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20대 취업자가 지난달에는 13만 명이 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17만 명이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도 8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60세 이상은 40만 8천 명, 50대는 1만 3천 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만 1천 명,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이 9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는 업종들입니다. 건설업도 9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은 16만 8천 명, 숙박과 음식점업은 2만 8천 명이 줄었는데 전월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달 3만 2천 명이 늘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3월 실업자는 12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5만 4천 명이 줄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통계청은 구직 활동이 늘면서 실업자는 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향후 당 운영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다음 달 2일로 앞당겨졌는데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4선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 또 그렇게 당을 안정, 단결시키고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또 4선 우원식 의원과 5선 송영길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재보궐 참패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해야 하는 이번 당대표 선거전은 이렇게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친문이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민평년 출신인 비문 우원식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친문 대 비문의 구도가 형성된 건데요.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문 2선 후퇴 요구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가장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 간 접근 전략이 다른 상황인데요.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영표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기조나 방향을 흔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 방법을 놓고 중진 의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여럿이 당권 주자로 꼽혀서 더 주목되는 자리였는데요. 일단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합당과 전당대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차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최다선 서병수 의원은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진행하고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중진 의원들의 당권 불출마도 언급했는데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 역시 전당대회 일정부터 빨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진석 의원은 통합이 곧 자강이라며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문표 의원도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대국민 합당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깎아내리고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안 대표를 계속 비난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권영세 의원은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건 훌륭한 분이 할 일이 아니라며 김 전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재추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두고 공격을 이어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로 예정된 초선 의원 회동에서도 합당 방법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신생아 20대 아버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27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까지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구형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향후 있을 대미 협상에서 북한의 조건대로 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공개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항목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 무기를 겨냥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조건대로 협상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시험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그런 만큼 북미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보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정보당국의 인식과 평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한 동맹 간 최종 조율에 이어 이렇듯 정보당국의 인식과 평가까지 정리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食べて本当に非常に生乳たっぷりっていう煮た感じ美味しいです。ああ、そうです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농축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고요. 기준치보다 이하다라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 미세먼지에 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5만 톤을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봤더니 올림픽 규격 수영장으로 하면 500개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와 협의도 없는 결정, 이건 뭐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말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일본 2018년 한 10월쯤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부가 이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그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를 해 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뭐 이런 것들을 매뉴얼처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뭐 어떤 효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사실은 이게 삼중수소나 이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감안할 때 자기들이 2035년까지 충분하게 지금 포화 상태이지만 더 마련해서 35년까지 자기들이 처리를 보관을 하고 해도 이상이 없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뿐 그렇죠. 바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올림픽과 총선을 앞두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아예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과 스가 총리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사전에 미국과도 조율이 된 듯한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더 답답한 건 미국의 어제 입장입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투명한 처리와 감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IAEA는 진작부터 일본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이런 상황인데 이미 일본이 우군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조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으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은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들을 사실상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염의 정도를 조금 낮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명확히 표현하면 처리됐는데 오염수인 거지 아직도요. 문제는 그 오염된 것이 방류를 시작하면 대략 7개월이 지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해역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바로 자기 나라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중국에 대한 소위 전략적 연대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명백하게요. 저희가 국제해양법상 해양에다가 오염물질을 투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더 분명한 건 뭐냐면 소위 런던 협약이나 의정서에 보면은 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도 2007년도에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대응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특히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것은 작년 10월 달에 강경화 장관이 이 오염수의 방류 계획 이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대응해 온 거고 미진하게 검증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 미국과 IAEA 입장이 그런데 방류를 찬성한다기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뭐 이렇게 마치 지지한 것처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는 그 의사결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방법의 효율성, 이펙티브니스를 검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코디네이션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법대로 제대로 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지 봐야지 되는 거지. IAEA 스탠스도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이 해양 방출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국제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 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게 IAEA 포지션입니다. 미국 입장 앞서 봤고요. IAEA 환영한다는 입장에 기술적 지원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해석은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지 검증 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TF를 만들어서 이끌어왔던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소 국민들 보시기에 못 믿어온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IAEA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IAEA에 내는 그 분담금들을 보면 미국이 한 25%를 내고 일본이 한 8%를 내고 있어요. 일본이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구윤철 실장이 얘기한 대로 투명한 검증, 뭐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기왕에 일본이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외교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외교 전문가를 들으면 위험한 소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는 나라들끼리 국제 연대를 통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뭐 발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하계 올림픽 불참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할 때 심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쓸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를 강하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일본의 논리를 보면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위험물질 배출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열었고 여기 회의 자료를 인터넷에 그대로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도 범정부 TF 꾸려서 대응을 해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조치들을 요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외교통상부에서 이제 그동안 2018년 10월 이후에 그 TF가 해왔던 활동과 일부 요구했던 내용들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일본이 어떤 국제사회의 공동체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상 사실 뾰족하게 뭘 할 대응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수산물 수입을 뭐 규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뭐 방사선 기준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조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IAEA나 WTO 같은 국제 기구와도 함께 해왔어요. 예, 그런데 그 회의 자료를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글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제대로 공개됐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알프스라고 하는 이 지금 저 사람들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그 시설, 장치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입해서 써주는 대가이기도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중에 유전자 변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삼중 수소라고 하는 가장 문제인데 걸러지지도 않는 그렇습니다. 29%밖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들 뭐합니까? 그리고 처리를 해서 국제 기준에 맞춰 내보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배출되는 총량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여권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권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염수 처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정은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 사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모래 한 줌도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국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주변국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갔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예. 지금 와서 규탄하고 유감 표명해야 좀 공허하게 들리고요. 지금 야당에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책임 따질 시간도 좀 없어 보이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미국, IAEA,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인접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인접국들만의 공조로 해서 일본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대응해 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한다. 예. 두 번째로 지난 3월 11일 한 달 전이죠. 네. 그 유엔의 특별 보고관들이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 방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뜻을 일본에 전달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제적인 분위기들을 환기시키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윤철 총리 실장인가요? 온갖 영어 단어를 국무조정실장이 온갖 영어 단어를 써서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감이지만 IAEA가 그런 입장들을 취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명명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만으로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소를 포함해가지고 왜 제소? 예를 들면 국제재판소라든지 해양법재판소 제소 문제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라고 해야지 그나마 일본에서의 대응들이 다시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 명료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일본이 해양에다가 방사성 팽이물들을 투기하면 안 된다. 전면 금지한다라는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소위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반감기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 한 12.3년이에요. 그러면 35년이 지나가면 3번이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베크렐이라고 그랬는데 대략 200베크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보통 물속에 있는 한 15베크렐에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 일본들이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못 찾아가냐.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본이 결정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전 외교부 장관은 주권적 일본의 결정 사항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국제 협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못했냐. 그렇죠. 자,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지금 표명해 주셨는데 앞서 인접국들과의 공조 관련해서 하계올림픽 보이콧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얘기해 주는데 이런 방법들이 일본의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좀 섣부른 얘기고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 여야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 현실적으로 어떤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여야정 협의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어저께 물론 담당하는 TF가 국무조정실장이 해왔습니다만 차관급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총리가 장관들 소집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야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저는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아마 내일 지금 외통위가 열리는데 외통위는 외통위대로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여야의 지금 이제 뭐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네. 모이든 정부가 같이 모이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강경하면서도 확실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실질적 가동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예.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에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뾰족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방적으로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일본이 이런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보편 타당한 가치에 맞는 일들을 잘 안 지키는 이런 무도한 일본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초인류 국가의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이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이게 가게 되면 미국에도 굉장히 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접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의 어민들과 시민단체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올림픽 이런 문제, 비협조 이런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결정에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청 여야 간의 한 목소리로 어떤 결의를 딱 해야 정치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오전에 일본의 신임 그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환담을 했을 텐데 아직 이제 뉴스를 못 봤는데 거기에서 신임 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강한 메시지를 냈는지를 관심 있게 오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하계올림픽 문제가 좀 섣부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또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는 또 인류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연결시켜서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악화된 한일 관계에도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뭐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창희 주일 대사 일본에 간 지 꽤 됐는데 지금 외무상 접견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과의 대화 창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야당 인사인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럼 위원장께 여쭤볼까요? 결과적으로 그 한일 간의 문제가 꼬여 있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질서에 관한 문제가 함께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도 미국이 보증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풀리기가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일본은 그런 어떤 미국의 입장,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우리에게 백기를 들어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안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치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해법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당분간 이런 어떤 경색 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왜 일본 문제를 못 푸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 정부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고차 방정식 같은 구조를 이해하면서 국민이 현 정부에 또 야당이 현 정부에 함께 힘을 실어 주셔야 저희가 그런 협상의 지렛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기본 축도 지금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렛대로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심지어는 지금 외교안보 연구원에 있는 분이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안한 표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간에 있어서의 외교 축들을 분명히 하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전향적인 변화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안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는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가장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과의 외교 방향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방류 시점까지는 2년 정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안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일단 내는 것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서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LH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법 처리 위해서 오늘 오전에 정무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요. 일단 내용은 어제 뭐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마지막 그 조율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예, 아마 이제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문제라고 예. 보는데 첫째는 이것이 재정법입니다. 개정법이 네. 아니고. 새로 만드는 법인 예, 거죠. 굉장히 많은 법과의 상충 충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법들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공직자 윤리법 같은 예. 것들과 이제 충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과 이제 조율하는 세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왜 9년 동안 이것이 안 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는 케이스들이 뭐 여야 입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가 너희들 포함되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먹으면서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한 16개 정도의 케이스를 넣어서 최소한 우선 예.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생각이 부작용이 많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는 국민이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식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담으면서 케이스를 담아가지고 일단 합의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 됐다. 예. 그리고 오늘 그런 자세한 것들이 미세 조정이 되면 내일쯤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좀 조율하면 내일쯤 이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일단 가장 쟁점이 대상,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는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교사, 언론인은 일단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여기는 원래 이제 제외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소위에서는 어떻든 배우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포함시키자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모양인 것 같아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이 사는 그렇죠. 예, 장인 장모는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으로도 지금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190만 명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법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이게 이제 방지책이 될 수 있는가 이해 충돌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수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고 일정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들을 좀 고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밀하게 완벽하게 마련해가지고 마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좀 늦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도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도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반대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청첩장만 있으면 집을 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의 어제 오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자기가 갖는 그런 분양 무주택자한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90%요?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청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년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청년들에게 90%까지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해주겠다.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실제로 이제 염두를 해두고 하신 발언이신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요? 지금 이 송영길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송영길 의원이 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천시장 할 때 아마 이것을 실행하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송영길 의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상징적 이야기 아니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주장할 것이고 검증대에 오를 것이고 검증이 잘 돼서 정말 유효할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5월 2일 날 선출되는 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송 의원의 제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간의 문재인 정부는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주택 담보 비율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이미 기존의 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점들을 좀 분명히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한 10%만 가져도 집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공공에서 공급한다고 해봤자 앞으로 5년 이후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그동안 펴지 않았던 것, 우리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면 안 된다. 소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민간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은 나라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급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 과정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 정책의 요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박수현 의원님 생각은 제가 어떠십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전 정부 탓, 야당 탓 한다고 할까 봐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주택 공급 말씀 잘하셨어요. 자,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을까요? 수도권 내 아파트 준공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16만 호, 이명박 대통령 때 19만 호, 박근혜 대통령 20만 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만 호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하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택지 공급량을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4,900만 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지만 1,900만 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14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택지를 지을 땅을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 우리 책임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문재인 정부에서 택지를 마련한 1,600만 평인데 이것이 말씀대로 5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나 공급이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공급에 대한 정책을 충분하게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택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나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봐서는 다음 정부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충분하게 동의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재건축 규제 풀겠다는 게 공약이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강남, 목동, 상계동 재건축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를 보니까 80억 원 신고가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약간 과열 조짐이 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안 된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때 특히나 심했었고 그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였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든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는 투기적 거예요? 수요가 오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지금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거래를 허가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특히 목동이라든지 저기 이 상계동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재건축이 묶여왔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지금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 기조를 나가고 시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장치를 갖다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다 규제해 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거죠. 예. 재건축을 풀어야 공급이 느는 건 맞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박영선 전 장관도 후보 시절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카드를 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상이 나면 거기에 맞는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뭐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예. 적어도 이제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공급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과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 사업자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공급을 하라면서요. 근데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민간이 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넣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세훈 시장께서 또 박영선 후보도 짧은 기간에 공약을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100% 그냥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공약을 다시 공약해봐라. 검토해봐가지고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공약한 걸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지금 민간에서 주택이 가장 공급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양도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정부 들어서도 양도세 한시적 인하했을 때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주택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가지고 양도세를 무겁게 가니까 사실은 거래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예를 들면 종부세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1주택 문제요. 네네. 저는 사실은 20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요. 실거주하는 1주택, 예를 들면 32평 국민주택 이하 규모 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꼭 종부세를 내야 돼요. 강남에 살든 서초구에 살든 어디 살든지 말이에요.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은 지역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그리고 계속 살 집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종부세를 왕창 내야 된다.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집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야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보완을 하는 네.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가구 거주 형태에 대한 파악이 미처 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거고 네. 종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세금 폭탄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정부로서는 섭섭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1인 1가구 주택이나 오래 산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70%까지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할 때 참고를 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도부 재정비에 들어간 여야 상황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의 토론회가 열렸죠. 친문 대 비문이라는 명확한 선거 구도 속에 주요 현안에서 친문 윤호중 의원과 비문 박완주 의원의 입장차가 도드라졌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압박카드, 엄마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 또는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민주주의 하나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좀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당원으로서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심과 민심. 예. 자, 이게 가장 큰 입장차가 아닐까 싶은데 윤호중 의원은 지금 당심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박완주 의원은 민심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은 조국을 금기시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두 분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정리가 좀 안 된 상태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당내에 친문, 비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경험을 다 동해 생각해도 예.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재미있게 저희가 분석을 만든 하느라고 프레임인가요? 그렇게 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파가 있으면 계파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계파인데 예. 그런 구분은 없다. 저만 해도 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 있지 않았는데 청와대 첫 대변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면 이런 모든 조국 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질문에 질서 있게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서 각자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질서 있게 정말 제대로 된 반성문의 형태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5월 2일까지 당 대표 선출되기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사이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반성문을 제대로 제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정리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은 전당대회 먼저냐 합당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이제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양당 각자 지금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 시도당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자, 국민의당도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오늘 아침에 중진 연석회의에서 통합이 자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지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최근에 무슨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더 단단해진 야권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자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러한 엄중한 그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자세로 통합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합당과 관련된 부분이나 야권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개개인들의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도 그리고 실용 이 부분 이 가치에 대한 흡수와 통합 이 가치를 함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치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개별 입당의 형식이고 그래서 불가한 방식입니다. 한석 의원은 통합이 곧 자강이다 이 얘기를 했지만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대 일정보다 빨리 잡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반면에 개별 입당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들어보셨듯이 권은희 의원이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뭐 과거에 DJP 연대를 뭘 할 때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입당 형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타당한 얘기가 아니고 단일 대우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권은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중도 실용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중도 표심에 부응하는 그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도 거의 비슷한 성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잘 됐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공동정선을 가져가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향후의 대선 승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진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도기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또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일정 잡아서 대표 뽑는다. 저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나간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계속 비난하고 있고 또 하나 초선이 대표를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가면은 당권 경쟁만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이 당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MB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중도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변화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선 대표를 세우냐 안 세우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연찬회를 열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우리 당의 소위 정책 방향은 뭐가 돼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혁신 구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승리를 했고 우리가 승리한 정당으로서의 당 체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의원들 전체 연찬회라도 열어서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모이면 의견이 모아질까요? 그렇게 토론에 가야지 사실은 당이 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반신반의하는 시선은 여전하지만 우리 국가대표들은 톱10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충북 진천 선수촌입니다. 네, 그동안 선수촌 출입이 코로나 문제로 통제되어 왔는데 오늘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외부인에게는 1년 넘게 굳게 닫혀 있었던 진천 선수촌인데 오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도쿄올림픽 100일 미디어데이 행사 때문인데요. 취재진을 포함한 행사 참석자들 모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들고 왔습니다. 잠시 뒤 1시부터 소독과 발열 검사 등 방역 절차를 마치고 입장을 합니다. 오늘 행사에선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각오, 마음가짐을 들을 수 있고요. 도쿄에서 입을 트레이닝복과 정장 선수단복도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종목별 훈련도 일부 공개됩니다. 오는 7월 23일 개회식이 열릴 수 있을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분위기는 더 냉랭한데 IOC와 일본 정부는 강행 의지를 밝혔고요. 이번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를 이겨낸 희망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의미까지 더했습니다. 해외 관중은 받지 않기로 확정한 가운데 일본 거주 관중은 얼마나 받을지, 또 선수단 관리나 취재진 동선 등 세부 방역 지침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은 당초 이달 중에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만 30세 미만에게는 맞히지 않기로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올림픽은 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올림픽 목표도 짚어볼까요? 네,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7개, 종합 10위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통의 메달밭, 양궁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펜싱과 태권도, 여자 골프와 사격도 금메달 유력 종목입니다. 유도와 야구, 탁구는 개최국 일본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기 프로스포츠가 안방 흥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학범 감독이 이끌고 이강인이 뛸 축구와 베이징에 이어 12년 만에 돌아온 야구, 또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에 눈길이 쏠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종목별 예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죠. 그제 12일 기준으로 21개 종목 177명이 도쿄 출전권을 확보했고 6월까지 2달간 27개 종목 약 340명이 올림픽 티켓을 딸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체조 양학선, 수영 황선우, 탁구 신유빈, 또 펜싱 구본길 선수 등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당찬 출사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일본 대사를 비롯해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 주한 라트비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임장 제정식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직후 열린 만큼 비공개 환담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방침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서 진행한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 사태 대응에 나서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면서 다시 한번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중진 의원과의 연석회의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국가에 먼저 사과와 양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이 미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표명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시민단체와 수산업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재판소 회부 등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원자력위원회가 오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4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 해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 완료 즉시 원안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등의 정보 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해양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수 방사능 분석 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하여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 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왔으며 향후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 지금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일본 정부의 객관적, 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 차례 보고서로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분석 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뒤면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지게 됐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지만 방류를 막을 만한 뾰족한 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도원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외교부입니다. 예. 자, 오염수 방출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밝혔는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이 정부도 고민인데요. 오염수 방류의 피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입게 되지만 그 방류 행위는 어쨌든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것을 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각에서는 국제소송도 얘기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가 방출한다고 해양 방출한다고 결정을 한 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하지 마라 우려를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한다. 그렇다면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가능합니까? 예, 일단 일본은 과학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방사성 물질을 정화, 희석해서 배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오염수를 방류한 뒤에도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는 곳은 후쿠시마 부근 1.5km 이내의 해역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화 처리 뒤에도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은 결국 해류를 타고 한반도 주변까지 오게 됩니다. 정부는 방류 뒤 4,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분석은 모두 추정일 뿐이고 자료와 예측 모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들으셨습니다만 정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 장소를 더욱 촘촘히 하고 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강화해서 실제 피해가 일어나는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국제사회의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이 인접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타이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 기준에 따른 조치라며 투명한 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진작부터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지난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주장에 공감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공식 결정된 상태고요. 또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확인된 만큼 기류가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 거센 반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서 어제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업단체, 환경단체, 원자력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민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漁業者の理解なしには絶対に海流さないって、こ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書き上げしてて、これを発揮するってことは一国の総理大臣がやるべきことでないでした。 지난 1월에 아사히신문이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5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고 찬성은 32%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일본 측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2년 뒤부터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드는 건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현실적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특히 오염수의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시작 시점, 방류 기간, 총 처분량 등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IAEA 검증단이 구성되면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와 언론에 매달 오염수 배출 상황을 공개하고 IAEA와 함께 오염수 처리 결과와 해양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800명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31명 추가돼 누적 11만 1,4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4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5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동안 경산과 구미, 포항 등에서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교회에서 교인과 접촉자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경산에서만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선 점을 언급한 뒤 이러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 의한 효과가 있고 수요일에 다시 늘어나는데 오늘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714명으로 증가한 것도 이런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단계 조정을 하는 데 큰 요소라면서 금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방역 조치, 즉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스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희귀 혈전이 얀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발생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6명 모두 18세에서 48세 이하의 여성으로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혈전이 발생했습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전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동일합니다. CDC는 현지 시간 14일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열어 이번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고 FDA도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You want to make sure that safety is the important issue here.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We want to get this worked out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얀센 백신은 지난 2월 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680만여 명의 미국인이 접종했습니다. 백악관은 얀센 백신의 비중이 5%에 불과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며칠 안에 얀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급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얀센 백신의 유럽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유럽연합에 6월 말까지 5,500만 회분, 3분기까지 추가로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고 최근 아프리카 연합과도 4억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식품기업 남양유업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어제 8% 넘게 올랐고 오늘도 장중한 때 28% 이상 오르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심포지엄에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청은 물론 의료진까지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시험관 세포에 불가리스를 넣은 숙주와 그렇지 않은 숙주를 각각 놓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개의 신장세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가리스를 넣은 숙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99.9%,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7.8% 사라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약이 시중에 나오려면 비임상부터 임상 1, 2, 3상까지 거쳐야 합니다. 비임상은 이 시험관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상은 소수의 건강한 인원을 대상으로 약물을 어느 정도까지 투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효능 비교에 들어가고 3상은 최소 수백에서 수만 명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과 용량, 용법은 물론 이상 반응까지 관찰합니다. 시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 남양유업 측 이번 발표 내용은 일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 역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지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를 먹었을 때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체액으로 반영이 될 때 세포 옆으로까지 어떤 물질이 도달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어떤 물질이 어느 농도로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신 게 아니라서요. 세포 옆에 주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체 내에서 같은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흔히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역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바이러스가 99.9%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 스프레이나 가글의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방역당국은 효과가 입증된 게 없다며 정해진 용도, 용법으로만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는 많이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해야 또 추가적인 발견도 나오고 하지만 밝혀야 될 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는 반드시 논문의 게재 과정을 거쳐서 제3자의 객관적인 리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연구 결과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기본이에요.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내거나 업계의 의견만 듣고 이거를 관련 사실인 것처럼 언론화하는 부분은 언론의 잘못도 크다고 보고. 네, 특정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만 콕 집어서 이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공동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 많은 식품 기업이 각자 기준에 따른 연구로 코로나 관련 효능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늦은 꽃샘추위에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4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12.6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11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기온이 널뛰기를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 속 일부 내륙에는 영하권 기온을 보였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철원 임남면은 영하 4.9도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맑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6도, 대전과 대구 17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내일 낮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며 해소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춘천, 철원 등 내륙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곳곳으로 서리나 또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많겠는데요. 농작물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